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히로시마현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유일하게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히로시마현 FC 모마을. 그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한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부적의 집이라 불리던 그 장소에는 이름대로 무수히 많은 부적이 붙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헛소문 투성이인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을 방문한 대학교 친구는 거의 전원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심령 장소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인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로는 집 주변에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안개가 끼어 있었어. 그래서 반 장난삼아 안개에 소금을 던져보니까 갑자기 확 하고 안개가 갈라지는 거야. 뭔가 엄청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도망쳤어. 아무래도 이상할 정도로 영들이 모여드는 장소인 모양이었고, 보이는 사람에 의하면 부적에 막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들이 항상 기웃대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친구가 해준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영감이 전혀 없는데도 보였어. 영감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적의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친한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 친구 S에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다가 S로부터 지금 다 같이 바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어날 적부터 그 지방에 살았던 선배와 선배의 여자친구는 고교 시절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서워서 가보지 못했다고 했고, 타 지방에서 온 S는 특히 들떠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꺼낸 저는 조금 무서워져서 후회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들떠 보이는 S를 향해 야, 거기 진짜로 위험하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알아놓은 녀석이라든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던 녀석이 흔하다는 것 같던데 라고 말하자 S는 이제 와서 졸기는 나 영감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흔하게 귀신 같은 거 보기도 했었다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영한테 있는 힘껏 호통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쉽게 생각하는 S를 보고 속으로 이 자식 어디 모자란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위험한 영이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널 도망시켜줄게. 라는 말을 듣고 평소 겁이 없고 기가 센 S가 같이 간다는 사실에 부적의 집에 가는 것에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약 밤 11시 쯤. 심령 스팟에 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적의 집을 향하는 산길이 꽤 깊어서 어둡다는 것만으로도 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역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같은 소리나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있었는데 선배 커플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배는 선배 여자친구 아리 기분이 나빠서 내리기 싫대. 나도 그냥 여기 있을게. S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왕 여기까지 왔는데 볼 수 있는 만큼 보러 가자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선배는 계속해서 아니 정말로 됐어. 너희 둘이서 다녀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S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뭘 그렇게 쫄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라면 저한테 맡겨달라고요. 경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귀찮게 하자 화가 난 건지 시끄러워 너네. 아리 기분이 안 좋다잖아. 기어오르지 마. 거칠게 말했고 거의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서둘러 분위기를 정리하고 마지못해 둘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S는 저를 보면서 진짜 뭐냐? 분명 그 두 사람 차 안에서 야한 짓이라도 할 생각일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황당한 나머지 저는 이런 데서 그런 걸 할 리가 있냐? 그보다 너 선배한테 너무 건방지게 말한 거 아냐? 이런 제 말에 S는 돌아가면 창문 겁나 두들겨서 놀래켜 줄 거야. 저는 하도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던 것도 있지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바리케이드에 놀라 멈춰서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건가? S는 이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이곳부터 HC 보유 지구이므로 출입을 금지함이라고 써져 있고 가시 철조망까지 쳐놓은 바리케이드가 보였습니다. 이걸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산을 벗어나 철조망이 끊긴 곳을 넘은 후 다시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순간 갑자기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뭔가 공기가 변했다는 것은 나도 알 정도였습니다. 긴장해서 말없이 걸어가는 저와 반대로 S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거기에 하나 있네. 저기에도 있음. 변함없이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부적의 집에는 더미가 있다라는 말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학교 친구의 말로는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일단 하얀 집 한 채를 맞닥뜨리게 되거든. 근데 그 집은 그냥 방치된 지 오래된 평범한 민가고 그 집 옆 언덕에 있는 길 같은 게 있어. 거길 따라가면 바로 부적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가끔 그 일반 민가를 부적의 집으로 착각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녀석도 있어. 그리고 그 더미 집은 정말로 있었는데 S에게 더미 집 이야기를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모두 침착하게 집 옆에 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S가 잠깐 기다려봐. 담뱃불 좀 붙이자. 이렇게 말하며 멈춰섰는데 불이 잘 붙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집을 보고 있던 저는 여기도 꽤 분위기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얀 집에 다가갔습니다. 어째선지 그 일반 민가에도 주변을 체인으로 막아두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제가 체인을 넘어가려 하자 S가 저를 불러 세웠는데 놀라서 뒤돌아보니 S가 담배를 문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던 저는 S의 시선이 제가 아니라 제 등 뒤를 향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 근육이 얼어붙듯이 차갑게 느껴진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 바로 S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S가 엄청 큰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큰 목소리 덕에 저도 순간 정신이 들어 몸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S가 빨리 도망가 라는 말을 했고 S와 저는 지금까지 들어온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산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절망적인 공포감까지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을 기억합니다. 가까스로 산길을 지나 일반 도로로 진입한 우리는 엄청난 기세로 차에 뛰어들었고 차에 들어가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선배가 물어왔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고 똑바로 대답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겨우 말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여기서 나가요. 부탁합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이 말만 계속 반복했는데 제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선배도 바로 차를 급발진시켰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의 드라이브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등을 강하게 팡팡 하고 얻어맞았는데 놀라서 옆을 보니 만면에 미소를 띤 S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밌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는데 솔직히 S를 때려눕히고 싶었지만 분노 이상으로 안도감, 해방감이 넘쳐 흘러서 단숨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선배도 상황을 이해한 모양인지 100m 너머로 S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최악이다. 이 녀석과는 두 번 다시 심령 스팟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배도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다혈질인 성격인데도 S를 혼내기는커녕 여자친구를 달래주고만 있었고 모두가 진정한 차 안은 단숨에 분위기가 밝아져서 S가 아까 그 상황을 재현해 보이면서 마을로 돌아갈 즈음에는 처음과 같이 낄낄대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편의점이 보이기 시작하자 선배가 마실 거라도 살까? 라고 말한 그때였습니다. 차 지붕에서 큰 소리가 들리며 차 안이 흔들렸는데 선배가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클렉슨을 울렸습니다. 선배는 순간 놀라서 방금 뭐였어? 이렇게 말했는데 알은 일단 편의점으로 가자. 뒤에 있는 차한테 미안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참 생각하고 있던 사이 자동차가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진입했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지붕을 확인해봤지만 움푹 팬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를 비춰보아도 상처가 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뭐가 떨어졌는데 그치? 선배는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차 주변이나 근처 도로를 얼쩡대고 있으니 S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S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는데 입을 다물고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강하게 어깨를 흔들며 소리 지르자 S는 쉰 목소리로 따라오고 있어. 떨쳐낼 수가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S의 한마디에 전 순간 모두 평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따라오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까는 별말 없었잖아. S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선배의 여자친구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진정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마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S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 위험했어. 바리케이드가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서 일부러 산 밖으로 돌아 나갔잖아. 그때 왜 그랬냐면 철조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리케이드 바로 너머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런 거였어. 너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하면 조금 모양 빠지잖아.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도 영이 완전 우글우글했었어. 산속이나 산길에도 서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었어. 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도 정말로 영이 있었어. 그때야 안심이 돼서 담배라도 피우자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불을 붙이는 사이에 내가 어디 가는 것 같길래 내 쪽을 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머리가 긴 여자가 체인을 넘어가려는 널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떻게든 널 불러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어. 내가 날 돌아봤을 땐 그 여자가 널 뒤에서 껴안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잘 생각이 안 나. 무의식 중에 차까지 도망쳐와서 알만 내려다본 채로 덜덜 떨고 있었어. 너도 바로 차로 돌아왔는데 무서워서 내 쪽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내 시야에도 내 발목까지 늘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나도 대책 없이 여기 온 건 아니야. 내 나름대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왔다고. 그래서 내 등짝을 있는 힘껏 때린 거야. 이게 제대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없었어. 그 뒤는 잘 알지? 나 완전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S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내어 S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에서 난 소리는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을 S는 아니 넌 괜찮을 거야. 눈에 보이는 다른 녀석으로 갈아탄 건지 내 등을 때린 게 잘못된 건지.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울 같은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전부 다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준비한 거 수혜도 알과 함께 온 이유가 있어. 만약에 상황에 아래게 있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S는 떨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답도 할 생각이 없다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걱정해줬지만 S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집을 부렸고 S가 홀로 자취하는 걸 알고 걱정이 된 저는 S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S의 아파트에 돌아온 저희는 술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술을 사갔는데 마시지 않고 바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금방 의식이 흐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면대가 있는 쪽에서 무언가를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세면대에 가보니 S가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고 있었는데 저는 소리치면서 무의식적으로 S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었습니다. 변기 안을 본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S는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흐려질 것 같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미친 듯이 S의 등을 때렸는데 S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저 S의 등을 때리고만 있었는데 자던 중이라 약하게 켜놓은 방의 전등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리고 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락해둔 구급차가 도착하고 옮겨진 S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을 향했습니다. S의 의식은 이미 없었지만 의식이 없는 와중에 제 옷을 꽉 쥔 채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저에게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야. 그게 나 하나로만 끝내겠다고 했어. 내 생각보다 너무 강해.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을 찾아가. 이 말을 끝으로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S가 구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S의 성대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라며 사정을 물어왔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S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S의 병문안을 갔지만 성대 치료 중이었던 S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 글을 적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해서 그렇게 긴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있던 일을 더 자세히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곧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니 S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어제 퇴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락 정도는 해두지라고 생각하며 S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통신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S는 메일 주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나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해보았지만 번호 자체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S는 오지 않았고 나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S가 대학을 관둔 것입니다. 총무과에 S의 고향의 번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를 관둔 학생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줄 수 없다. 완전히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뒤 약 2년간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S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R에게 뭔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물어봤지만 그냥 그때 일은 다 잊고 사는 게 좋다. 이런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담이 6장 크기의 원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에는 욕실이 없어서 매일 저녁 근처에 목욕탕을 다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항상 다니던 길에는 그 마을에서 의외로 유명한 큰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길로 집에 돌아가던 날 그 나무 아래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딱히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뛰어서 집에 갈까? 라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이날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어머니께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흰 소복을 입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때 난 유령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지한 얼굴로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마주친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뛰어서 원룸 아파트까지 도망쳤을 때 문을 열어 집 안에 들어가니 불이 꺼진 방 안에 버드나무 아래 서 있었던 흰 소복에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흰 소복 차림 여자는 어머니에게 보였고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방 안에 있는 흰 소복 차림의 여자를 본 순간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가까이 살던 할머니 댁에 가서 엄마가 죽었어 라고 할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놀란 할머니는 당시 학생이었던 이모에게 저를 맡기고 아파트로 가셨는데 어머니는 아파트에 계시지 않았고 2주 정도 지난 후 3월 20일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머니 역시도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때 우리와 똑같이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흰 소복의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여자가 할머니를 쫓아오는 탓에 한참을 뛰어서 피해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 산속을 지나고 드디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집에 돌아가니 어째서인지 2주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체감상이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껴졌고 그동안 식사는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2주간 어머니도 완전히 같은 체험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매월 20일 새벽이 되면 흰 소복 차림의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반드시 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그 체험을 한 일에 매월 20일이 되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꿈을 꾸게 된 이후로는 같은 꿈을 아예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뒤 재혼하였고 저와 함께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묘가 있어서 1, 2년에 한 번씩은 성묘를 가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딸과 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아내와 6살이 된 딸을 데리고 성묘를 갔는데 어머니는 컨디션이 나빠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심 될 수 있다면 그 버드나무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버드나무를 보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를 지나칠 즈음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렇게 얇고 하얀 옷만 입으면 춥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뭐라고? 라는 말과 함께 혹시나 싶어서 백미러를 보니 마침 버드나무가 보였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다시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얼굴로 쫓아오고 있어 뭔가 위험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엑셀을 세게 밟아 속도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아내가 뒤를 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 이제 없어졌어라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을 2주나 행방불명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고 할머니나 어머니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고 있던 저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는데 어머니는 잔뜩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악몽 꾸는 날이라서 정말 각오하고 잤는데 꿈을 안 꾸게 됐어. 근데 그 여자가 뭐였는지 조금 알게 됐어.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저희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말 그대로 조상님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 같았고 죽을 때 본인의 언니에게 원망 가득한 말을 하며 절명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런 이미지가 어머니 머릿속으로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되지 않아서 하는 소리지만 며느리랑 손녀가 걱정이야. 아무래도 그 귀신이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부인은 괜찮아. 손녀는 무슨 일 없었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다면 빨리 나한테로 오면 된다.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남기신 말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에 저는 그런 게 세상에 있을 리 없잖아요. 라고 전화를 끊은 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딸이 울면서 깼습니다. 아내가 딸을 달래며 무슨 일이야?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라고 말하니 딸은 흰옷을 입은 여자가 쫓아와서 무서웠어. 계속 쫓아올 것 같아라고 울어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이 죽은 방을 청소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선불제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길 호텔마다 다르긴 할 텐데 선불제인 곳은 종종 자살 손님이 발생한다라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도 일하면서 몇 번인가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니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고 몇 번 겪다 보니 그냥 무덤덤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면 바로 그만둘 만큼 끔찍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 녀석이 평소에 하는 일은 카운터를 보거나 아니면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과거에 자살 사고가 있던 방도 청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청소하게 된 방 한 곳도 그런 방 중 하나였는데 평소와 같이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는데 욕실은 환기구를 통해 각 객실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옆방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청소를 해도 소리는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니 결국 뭔가 기분이 나빠져서 욕실을 나와 실내 청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옆방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지어진 건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의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들리지 않는 척을 했고 어쨌든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애당초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다며 전부 무시했습니다. 청소를 마칠 즈음 새 가운과 슬리퍼를 갖다 놓으려고 벽장을 열었을 때 너 다 들리잖아 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고 뒷머리를 손으로 콱 하고 세게 잡혔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친구는 들고 있던 물건을 전부 던져버리고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귀신 같은 거 없다면서 웃던 친구가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까지 무서워졌습니다. 다만 어쩌면 이 경험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원래 그만두기로 했지만 원래 일하던 급여의 3배를 받기로 하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방은 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걸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방송 스태프의 경험담. 이 이야기는 심령 특집 방송을 제작하는 스태프가
체험한 기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해 괴담이나 남양 특집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잘 알 텐데 이 스태프가 방송 제작에 참여했던 시기에는 비디오 관련 소재가 많았다고 합니다. 영능력자를 데려오면 불만이 많다는 뒷사정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비디오 관련 소재는 제작비가 많이 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TV 방송국도 불경기라 그런지 아마추어가 투고한 것 등 테이프 가격을 싸게 받아다 쓰는 게 편리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 측의 경영적인 입장이고 현장 쪽 의견은 완전히 반대라고 합니다. 그냥 영능력자를 데려와 교외의 폐허 근처로 촬영을 가는 쪽이 훨씬 빨리 끝나고 제작 효율이 높아 이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에는 적당히 짜깁기 해서 같은 건 할 수도 없고 저작권 문제로 투고자와 이야기를 하여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내로사항이라고 토로했습니다. N군도 투고자에게 연락하는 일을 맡은 AD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심령 스팟 돌격 영상을 투고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N군이 저에게 직접 말한 것입니다. 심령 스팟에 담력 시험을 간다는 콘셉트의 동영상이었는데 유령 같은 게 찍혀서 난리였습니다. 투고자도 언급하기도 했고 직접 보니 영상적으로도 꽤 쓸만해서 제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인터넷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건 화질적으로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원본 파일을 빌려주거나 복사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내라고 두 마디 답장과 함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서 직접 받으러 가기로 하고 그날 밤 알려준 주소를 통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학생용 아파트 2층. 그 사람이 말해준 주소였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투고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도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몇 번이고 다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옆집 문이 열렸는데 옆집에서 나온 사람은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싶어서 사과하려 했는데 그 여성분이 의아한 얼굴로 말을 하셨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빈 방인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방은 3년 전에 이사 온 이래로 쭉 공실이었으며 지금까지 사람이 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 속았다는 생각에 투고자에게 메일을 보내 따지려고 했는데 그러자 답장은 휴대폰 회사 서버에서 날아왔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서둘러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역시도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고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통화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밤 9시 넘어서였으니까 전화 예약도 금방 될 만한 시간도 아니었고 만약 장난을 치는 거라면 그렇게 큰 정성을 들여서 장난을 치는 의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유도 모르는 채로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방송 해설을 위해 영능력자의 조언을 얻으러 갔을 때 그 영능력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다행이네. 이유를 묻자 더 이상 여쭤보아도 다른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동영상은 지금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동영상 투고자에게 연락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뭔가 아깝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작회사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술 한잔 얻어마시고 가르쳐주긴 했는데 그 녀석 이번에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게 원인인가 싶어서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심령 방송 관련 일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방송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유비키리 마을.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는 규슈 지방에 있던 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은 한때 탄광으로 번영했던 곳이지만 광산이 폐쇄되면서 순식간에 쇠락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한 남자가 밭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풀베는 기계로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봐서는 그냥 일상의 범주에서 일어났을 만한 사고로 보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 마을에서는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손발 결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기에 손발가락, 귀, 눈을 다치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보험사고가 급증하자 급기야 보험회사가 그 마을에 방문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마을은 광산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시절 광부들이 매일 쓰는 돈으로 활기로 가득 찬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광이 결정되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라와 공단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보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자 그들은 새로운 일을 찾지도 않은 채 집을 신축하거나 집에 게이샤를 부르기도 하고 가족 전부가 하와이 여행을 가는 등 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중의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예전의 검소한 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그들이 하게 된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텐데 바로 보험금 사기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 그들은 보험을 든 자신의 몸을 잘라낸 것이었는데 부유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미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원들을 보내 조사한 끝에 그 사실을 알아내고 그들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차에 그 마을 사람 중 한 명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농작업 중에 실수로 제 아이의 목을.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기와 범죄 방조, 그리고 보험금 목적의 아동살해 등으로 모두가 걸리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 단체로 범죄를 저지른 축생도에 이른 사람들의 마을. 유비키리 마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낫으로 아이의 목을 자른 사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만들었고 그 아이를 죽여서 거액의 보험금을 탄다는 시나리오를 실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부적이 붙여진 방과 인형들로 가득한 불단 괴담. 어머니는 외동딸로 온갖 대접을 받고 자랐었다. 철 모르고 결혼한 아버지와 이혼한 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와 나이 어린 남동생,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왔다. 외갓집이 지방 도시의 명문이었던 덕에 외갓집에 얹혀 살면 자유롭고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조 부모님은 마음대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경로했다. 결국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외조부님에게 절연당했고 집에서 내쫓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던 건설회사 아저씨와 재혼했다. 아저씨는 그야말로 벼락부자로 취미도 좋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절연당하고 애가 셋 딸린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남자였겠지. 한동안 호텔에서 기거하던 우리는 어머니의 재혼을 기점으로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무리하게 증축을 거듭한 듯 집은 컸지만 일본식 집에 조립식 가옥을 덧댄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 자체가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나와 동생들은 순진하게 집이 크다며 좋아했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네 아들이자 우리에게는 의붓형이 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 형은 우리 남매에게는 상냥했기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형이 집을 떠나는 건가 싶어 무척 미안했다. 그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여름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으면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벽을 꽝꽝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거실 바로 위에 있는 2층 방은 안에 작업 도구들이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아저씨가 엄포를 놓았던 곳이었다. 문도 잠겨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안에 있는 짐이 떨어진 건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저씨도 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말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없었다. 결국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각자 식사를 가져다 먹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어떻게든 이지망이던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중학교 마지막 봄방학을 맞았다. 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던 형이 돌아왔다.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 돌아왔다는 형에게 나는 반년 전부터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형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면서 거실 선반에서 처음 보는 열쇠를 꺼냈다. 형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형은 나를 데리고 2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방 앞으로 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분명 부적투성이인 무서운 방일 거라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극히 평범한 일본식 방이었다. 다만 맹장지 너머 부적이 한 장씩 붙여져 있었고 불단 위에 인형이 엄청나게 올려져 있었다. 아마 30에서 50개 사이였을까. 누구 불단이야? 내 누나라는 것 같아. 라는 것 같다니. 태어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죽었대. 형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저씨는 첫 아이였던 딸이 죽은 것에 낙심해 첫 부인을 무척 나무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후 형이 태어났지만 딸을 원했던 아저씨는 더욱 부인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다. 어떤 괴롭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부인은 그걸 견디지 못해 2층 방에서 나오질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일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혼자 방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저씨의 폭력과 폭언은 더욱 돌을 더해갔다고 한다. 형은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 눈앞에서 아수라장을 펼치는 부모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형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해 부인은 그 방에서 죽었다. 자살한 흔적도 없었고 단지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 있었다고 형은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 스스로도 오싹함을 느꼈다. 그런 아저씨와 결혼한 어머니가 한심하게 느껴지며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궁금한 것은 왜 아저씨가 이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였다. 그래서 나는 형에게 물었다. 왜 아저씨는 그런데도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여기에서 멀어지면 어머니가 나온다더라.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저씨는 휴양을 겸해 친가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밤 죽은 부인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안고 아저씨에게 달라붙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밤중 몇 번이고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고 친척들은 지쳐있는 것 같다며 동정만 할 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아저씨는 형에게 몇 번이고 너한테도 보이지 않느냐며 물었다지만 형에게는 영 보이질 않았기에 그냥 애매하게 맞장구만 쳤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그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아저씨도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부인의 납골당 안치를 마치고 어딘가에 갔다고 한다. 오늘 밤은 안 들어올 거다. 하지만 형이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저씨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뛰어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는 불단에 뛰어가 연부를 외웠다나. 형은 또 어머니가 나왔구나 싶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형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끝내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집 안에서는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끝에 아저씨는 영능력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어릴 적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꽤 돈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영능력자를 찾아가고 그런 게 1년 정도 이어졌었지. 그 무렵부터 형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약간 삐뚤어져 밖으로만 나돌았었다고 한다.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어느 영매사에게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불재를 올려 영혼의 화를 억누르고 집을 증축해 침실을 불단해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든 불단에서 떨어지는 걸 목적으로 증축을 거듭한 결과 지금처럼 크기만 크고 뒤틀린 형태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공양도 했으니 된 거 아냐? 소리는 왜 아직도 들리는 거야? 나는 형에게 물었다. 뭐 불재를 올린 지도 한참 지났고 아마 효과가 끝난 거겠지. 형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이런 집에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오래 있으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서 나가라.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아무튼 다른 데 나가서 살아. 형은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고 문을 잠갔다. 내 동생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해. 이야기를 해주든 말든 아직 둘 다 어리니까 시기를 잘 봐서 얘기해주렴. 그리고 형이 돌아간 후부터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마 영매사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향 냄새가 감돌고 뜻 모를 연불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와 옆집에서는 매일같이 불만을 제기해올 정도였다. 내 고등학교 입학식에는 어머니도 아저씨도 오지 않았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만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여름 무렵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영매사 중 누군가 성공했나 싶었지만 그 후에도 거실에 나와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나는 신문사 장학생을 신청했다. 어머니와 아저씨랑은 인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도중
2월 막바지 들어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는 집안에서. 나는 말하려면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에 졸업식 다음날 동생들에게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날 밤 아저씨와 어머니에게 잔뜩 야단을 맞았다. 그 무렵 형과는 연락이 끊겼던 터라 솔직히 형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고백했다. 더불어 아저씨가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던 전초에 대한 폭력과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라는 것까지. 어머니는 전처가 가정폭력을 당했던 건 몰랐던지 무척 당황해했지만 어떻게든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와 친구네 집에서 숙박하다 장학생에 선발되자 도쿄로 상경했다. 그 후 어머니는 외조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혼 신고서만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와 가업을 돕고 있다나. 두 동생들은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서 살고 있다. 다만 아저씨는 어머니가 던져놓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동생이 뒤처리하느라 땀 좀 뺐다고 한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아저씨네 호적에서 나왔고 지금은 친아버지 성을 따라 평범히 살고 있다. 이제 와서 새삼 이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 건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아저씨가 그 집 불단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도망갔으니 모르지만 과연 아저씨는 혼자 남겨진 후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 7번째 이야기, 강아지. 9월 무렵 도호쿠의 어느 현으로 여행을 갔었다. 가는 김에 거기 사는 먼 친척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사촌자매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사돈댁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나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마침 사돈 어르신과 내 취미가 열대어 기르기로 같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꽤 허물없는 싸이가 되었다. 그러던 도중 밭에서 뭐라도 좀 뜯어오겠다고 하시기에 나도 도우려 따라 나갔다. 낯을 든 어르신과 집 뒤편 밭으로 걸어간다. 도중 작은 오두막 앞에서 어르신은 잠깐만 기다려주게라고 말하고 오두막을 들여다봤다. 나도 뒤에서 슬쩍 살피니 큰 골판지 상자에 헌옷이 깔려있고 갈색 개가 들어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갈색의 쬐끄만한 것들이 3마리 고물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인 것 같았다. 태어났구만. 이렇게 말하며 어르신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사이 어미 개가 한번 크게 짖더니 강아지가 또 한 마리 태어났다. 이번 강아지는 몸이 검고 머리만 핑크색이랄까 갈색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 녀석은 어미 개를 혀로 핥으며 우리 쪽을 봤다. 얼굴이 개가 아니다. 머리털이 없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그 강아지가 첫 울음을 마치기 전 어르신은 그걸 손으로 잡고 낫으로 목을 베어버렸다. 사람 얼굴을 한 강아지는 그대로 숨을 거뒀다. 나는 놀라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어르신은 저런 건 살려두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그대로 밭에가 쓰레기를 태우는 드럼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여 강아지 시체를 태워버렸다. 어르신은 미안하네. 집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게. 라고 당부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채소를 뜯어 돌아왔다. 그 후에는 평범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채소를 선물로 받은 후 돌아왔다. 그 강아지는 단순한 기형이었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그때 강아지는 뭘 말하려던 것이었을까? 8번째 이야기, 젊은 여자. 해외의 일본계 공장 주변 식당에 여자가 나타났다. 미인은 아니지만 젊은 이 여자는 현지인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탁자에 다가갔다. 그리고 이거저라고 말하고는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먹었다. 여자는 먹으면 곧 다른 탁자로 향했고 몸에 손을 대도 별다른 불평이 없었기에 직원들은 기꺼이 그 요구를 받아줬다 한다. 또 트러블이 있을 법한 직원에게는 어쩐지 다가가질 않아 별 문제가 일어나질 않았다. 여자가 나타나고 45일째 되던 날, 질 나쁜 직원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자기 탁자에 와서 먹으라며 강요했다. 여자는 재빨리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그 직원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거저 라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있었다. 놀라는 직원을 아랑곳 않고 여자는 직원의 오른손을 잡고 프레스로 밀어 넣었다. 이후 보험금을 노린 자해가 아닌지 본사에서 파견 나온 A씨는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해외 공장이라고는 해도 일단 무장 경비원도 있는 곳이라 외부인이 들어오기는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공장 안은 기계 소음도 크고 직원은 당시 귀마개를 하고 있었기에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자체가 미심쩍었던 것 같다.
탐문을 해보니 실제로 여자를 만났다는 직원이나 식당 점원은 잔뜩 있었다. 하지만 사고 후 그 여자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의 정체는 알아낼 수 없었고 공장 경비에도 딱히 문제가 없었다. 결국 보험금을 노린 자해라는 혐의는 벗겨졌다. 직원이 그렇게까지 의심스러운 증언을 한 것도 아닌데다 직원의 가족들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등 현지 사정도 고려한 처사였다고 한다. 회사와 상담해 A씨는 사고를 당한 직원의 증언을 고쳐 보고서를 쓴 후 본사로 제출했다. A씨는 그 후 지역 전승 같은 것도 조사해봤지만 이거저라고 말하는 요괴에 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피규어. 여러분 중 십덕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야한 피규어나 구체 관절 인형 같은 데까지 손을 뻗치는 녀석들 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머리 한구석에라도 넣어뒀으면 한다. 평소 너희가 수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나는 진성 십덕후다. 겉으로는 미소녀 티셔츠를 입거나 하는 건 자제하고 최소한 일반인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집안은 취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마구리라고 부를 수준이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고 해도 회사 동료나 평범한 친구는 몇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집에 들어오는 순간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대비를 해뒀다. 물론 오타쿠라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당연히 무리다. 그래서 대충 소년 만화 캐릭터의 피규어나 로봇 피규어, 프라모델 같은 것만 겉에 내놓는다. 남자 동료들은 종종 이거 오랜만이네라며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여자들도 대단하다며 그저 쓴웃음 한번 짓고 넘어가는 정도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다. 시답지 않은 것들 뒤에는 사실 전라의 온갖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소녀 피규어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다. 아마 아무도 상상치 못할 것이다. 옛날 만화에 나오는 비밀 기지에서 영감을 받아 회전식 수납장을 만든 것을 말이다. 앞뒤로 수납장이 달려있는 전용 회전 아크릴 케이스를 만들어 약간 손을 쓰는 것만으로 회전이 가능한 녀석이다. 그 뒤쪽에 온갖 피규어들을 쟁여놓은 것이다. 다른 가구와 밸런스도 맞춰야 하고 회전한다는 사실이 쉽게 들키면 안 되기에 이리저리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면서 레어한 피규어나 스태츄 같은 걸 모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슬슬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도 질리기 시작하고 마땅히 마음에 드는 피규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때 무심코 보고 말았던 게 구체 관절 인형이었다. 3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도 피규어와는 다르게 섬세하면서도 인형 특유의 느낌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다. 이미 피규어보다 훨씬 비싼 스태츄 쪽에도 손을 뻗고 있을 무렵이었으니 가격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바로 질렀다. 참고로 이름은 유우짱이다. 피규어와는 달리 직접 옷이나 상황을 설정하는 재미가 있었다. 마치 유복한 집 아가씨처럼 옷이나 잠옷을 갈아입히고 침대라던가 신변 물품도 잔뜩 사서 갖춰두었다. 그 후에도 한눈에 들어온 아이를 맞아오곤 했다. 유명한 캐릭터의 외모를 기반으로 한 시즈짱이라는 아이였다. 가게에서도 실제로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판매했기에 마치 인신매매를 하는 느낌까지 들어 짜릿짜릿했다. 그렇게 열정과 생각을 담아 대하는 것에 더해 인간과 무척 닮은 존재라는 성질까지 더해지다 보니 그 아이들의 표정은 왠지 내 감정과 동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점차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인형도 나와 함께 울고 웃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사이 솔직히 나는 저 인형들이 정말로 살아 움직여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종종 인형에 얽힌 괴담 같은 걸 듣곤 하지만 피규어나 구체 관절 인형 오타쿠인 입장에선 반가운 이야기였으니까 오히려 내 생각과 염원을 먹고 진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계속 새로운 취미에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날 무렵 나는 어쩐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종종 유우짱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곤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분명히 유우짱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같은 종류의 다른 인형들과는 달리 유우짱만 이전부터 생각하던 망상과는 달리 진짜로 싱글싱글 웃는 것 같은 사진이 몇 장인가 찍힌 것이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실제 인형을 곰곰이 뜯어봤지만 인형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이다. 빛 조절을 잘못했나 보다 싶어 그 사진은 지우고 다시 찍었다. 너무나도 확실히 찍힌 사진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어느 밤에 벌어졌다. 일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후 불을 켜고 수납장을 회전시켜 피규어와 인형들이 있는 쪽을 꺼냈다. 그랬더니 인형들이 전부 내 쪽을 향해 서 있었다. 평소 만에 하나 하는 생각에 언제나 인형들은 수납장 쪽을 바라보게 두어서 회전시켜두던 쪽이 보이게 해놨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얼굴을 내놓고 나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인형은 사람을 일정한 크기로 줄여놓은 모양이다. 설령 회전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정도면 몰라도 아예 한 바퀴 회전해서 서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조금 오싹했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레 전부 방향을 돌려놓았다. 그런 일이 2번 정도 반복되자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결국 나는 유우짱과 다른 구체 관절 인형들에게서 관심이 식었다. 마침 그 무렵 한정판 피규어나 복각판 염가 피규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그쪽으로 흥미가 이어진 것도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인형을 바라보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강했기에 아예 수납장에서 인형을 꺼내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결국 그대로 한 달 정도 인형을 방치해두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전에 기분 나쁜 일도 슬슬 잊혀져 갈 무렵에 어느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깼더니 피규어들을 진열해 두는 아크릴 선반이 눈에 보였다. 평소에는 언제나 로봇 피규어와 소년 만화 피규어가 전면에 나와 있을 터였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잠에서 막 깬 터라 사고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우선 선반을 평소처럼 돌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회전축이 되는 부분이 녹아내려 굳어서 당최 움직이질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회전이 되질 않는 것이었다. 당시가 여름이었다고는 하지만 방 안 온도가 아크릴이 녹아내릴 정도로 올랐다면 분명 나도 죽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회전축 접합 부분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당시엔 그리 겁에 질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뒤로 돌아간 로봇 피규어는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당황하면서도 일단은 꺼내져 있는 피규어와 인형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잠에 들었다. 눈을 뜨자 그곳은 새까만 어둠 속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해 우선 소리를 질렀지만 좁은 공간인지 그 안에서만 소리가 울릴 뿐 아무런 응답이 없다. 무척 불편한 곳이라 나는 곧 가슴이 답답해져 토할 것만 같았다. 주변을 마구 때려봤지만 손만 아플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마치 어느 영화에 나왔던 산채로 관에 갇혀 묻혀버린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며칠이고 갇혀 있었다. 나가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목소리도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물이 마시고 싶었다. 주변 온도는 딱히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외려 그 애매함이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누가 날 여기서 꺼내줘 살려달라고.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미쳐버리기 직전 갑자기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찼다. 안녕, A짱 오늘도 귀엽네요. 유리로 된 4개의 눈이 나를 보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평소처럼 침대 위였다. 악몽을 꿨구나 싶어 한숨 돌리려는데 내 옆에 유우짱이 앉아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소리를 지르며 유우짱을 발로 차버렸다. 온 힘을 다해 차버린 탓에 유리로 된 왼쪽 눈에는 금이 갔고 예쁜 얼굴도 한쪽이 움푹 패이고 말았다. 나는 노이로제에 걸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뭐가 옳고 그른지는 상관없었다. 그저 이딴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토막을 내버리는 건 무서웠기에 태워버리기로 했다. 유우짱을 위해 샀던 옷이나 소품도 전부 불 속에 내던져져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사이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입에서는 불경이 흘러나왔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세상 일은 그리 쉽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혹시 무슨 불제 같은 걸 안 받았던 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악몽은 이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 있다. 실제로 뭔가 나쁜 일을 겪었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 나는 조금씩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오타쿠 기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피규어나 인형을 처분하겠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방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만화처럼 어디 영능력자를 쓱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 찾아가 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으로 몰려 대충 설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점차 나는 회사에도 나갈 기운이 없어 며칠이고 계속 일을 쉬게 되었다. 그러자 나를 걱정한 것인지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야? 괜찮은 거야? 너희 부서 시과장님도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데. 그냥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은 것뿐이야. 그럼 병원에 가야지. 갔다 왔어? 내과랑 정신과에 가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대답뿐이더라. 잠깐만, 정신과라고? 그쪽 문제인 거야? 처음 듣는 소리잖아. 요새 왠지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서. 그럼 진짜 우울증 같은 거 아니야? 다른 병원도 가서 추가 소견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지,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지만 너 혹시 오컬트 같은 거 믿냐?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게? 그게 말이지, 뭐랄까. 저주 같은 걸 받는 것 같아. 저주라니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니, 진짜라니까. 정말이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너 아는 사람 없어? 영능력자 같은 거. 아니, 그것보다 너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내 노이로제인지도 모르지만 진짜로 저주받는 걸 수도 있잖아. 일단은 심각한 거 같으니까 어이가 없긴 해도 주변에 좀 알아볼게. 그런 거 좋아하는 놈은 몇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놈이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로 부탁 좀 할게.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힘내라. 동료의 목소리를 들은 덕인지 왠지 기운이 좀 나는 듯했다.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털어놓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상담조차 않고 혼자 앓고 있던 것일까? 그런 걸 능동적으로 할 기력조차 없었던 것인가? 문득 곁을 보니 내 옆에는 어느샌가 시즈짱이 놓여 있었다. 그저 곁에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니, 곁에 와 있다는 것이 이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비의 연락은 의외로 빨리 왔다.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온 것이다. 그런 쪽에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했더니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비의 목소리가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 같은 것을 본 느낌이었다. D라고 하는 타 부서 사람으로 이전까지 말 한 번 섞은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왠지 좀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드는 가벼운 녀석이다. 정말 괜찮으려나? A씨, 무슨 저주 같은 걸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영능력자한테 소개해주려면 좀 자세하게 알아야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줄래? 다만 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정신적인 문제라면 무슨 악몽을 꾸거나 환각 같은 걸 보는 건가? 환각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물건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선반이 녹아내리기까지 했거든요. 그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이 한 건 아니고 CCTV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라 확실히는 일단 병원에선 목류병 같은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 나는 크게 마음을 먹고 인형에 관한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으로 내 방 모습도 보여줬다. 꽤 꼴사납게 보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일단 인형의 불제라던가 심령 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돌려보냈다. 처음으로 뭔가 진전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였다. 다음 날 마음이 편해진 덕인지 기력이 좀 돌아와 오후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회사에 가자마자 시과장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다. 며칠을 내리 쉬었으니 화가 나셨나 싶었지만 주변을 보니 왠지 다들 나를 보며 웃음을 참고 있다. 당황해 있자 비가 다가와서는 잠깐만이라며 나를 급탕실로 끌고 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 말이지, D씨랑 이야기했었지.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한 적 있었어? 나한텐 뭔 이야기를 했는지 말을 안 해줘. 무슨 이야기라니. 심령적으로 좀 상담을 했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잔뜩 퍼뜨리면서 널 놀려먹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소문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그게 야한 피규어랑 인형한테 둘러싸여 살고 있는 십덕후라고. 환각을 봐서 인형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느니 그러더라고.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나는 그거 말고는 못 들었지만
아침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 저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그 일 때문에 상담했던 거잖아. 하지만 그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십덕후라고 마구 폭로하고 다니고 있어. 우리 과에도 이야기 다 넘어왔어. 나는 그런 걸 부탁한 게 아니었잖아. 그 저주라는 게 인형이 살아있다던가 하는 거였어. 그 사람 하는 말 다 맞아. 나도 몰라. 멋대로 아크릴 케이스가 높거나 물건의 위치가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게 다 환각이라고. 아니, 그건 나도 알 수 없지만. 뭐, 일단 본인한테 확실히 따져 물어봐야겠다. 너는 어디 좀 숨어 있어. 싫어, 나도 갈래. 비웃음 당할지 몰라도 갈 거야. 어째서 나는 그렇게 경솔히 지금까지 숨겨왔던 취미를 타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일까? 들킨 상대가 적어도 친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뒤와 나눴던 대화는 다시 생각해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고 한심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D는 내가 했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었다. 원래 D라는 인간 자체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뿐이라 단순히 그쪽 취미가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인간은 거의 양아치 수준이었다. 그런 가짜는 녀석에게 나는 처음 만나자마자 술술 내 치부를 까발렸던 것이다. 그 이후로 아무 일 없이 갑자기 구토가 나오기 시작해 나는 아예 회사에 발을 끊게 되었다. 그저 D가 밉고 또 미웠다. 그 생각만을 반복하는 하루하루였다. 변함없이 시집장은 마음대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나중 가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 이상으로 D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강했다. 증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옛날 그런 장면이 나왔던 만화가 있었다. 설마 나 자신이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줄이야. 이제는 인형의 악몽이 아니라 D가 나를 비웃는 악몽만 꾸게 되었다. 회사에도 가지 않고 상사에게 전화가 와도 대충 받아넘기기 일쑤였다. 사회인으로서 완전히 무언가를 결여당한 나는 일 따윈 이미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인형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해도 왠지 미소가 지어질 뿐이었다. 적어도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나를 위로해준다면 좋을 텐데. 기분 탓인지 시집장이 미소 지은 것만 같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밤 갑자기 B에게 전화가 왔다. 두서없는 잡담을 10분 정도 늘어놓은 후 B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에 말이야. D 자식이 죽었어. 왜 그걸 나에게 일부러 말하려고 전화까지 건 걸까? 아니, 애초에 그 자식은 왜 죽은 걸까? 너한테 D를 소개해줬던 것도 나였고. 그리고 그 녀석 죽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 들었거든. 무슨 소리야? D 말이지, 교통사고였어. 운전을 잘못해서 벽을 들이받고 즉사했대. 그런데 그 사고 차 핸들에 사람 머리카락이 아니라 무슨 인형 머리카락 같은 게 잔뜩 휘감겨 있었다는 거야. 게다가 어쩐지 인형이 탄 것 같은 잔해도 나왔다더라. 교통사고야 자주 있는 일이지만 왠지 내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왠지 저주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나 봐. 나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아서 다들 기분 나빠한다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무슨 우연이라도 겹친 거라고. 그런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는 더 못 있겠지. 나도 회사에 남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만둘 거야. 왠지 나 때문인 것 같잖아. 진짜 미안하다. 아니, 원인은 나한테 있어. 원인이 뭐였던 간에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다. 그대로 일주일간 회사를 결근하다가 나는 상사를 찾아가 퇴사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백수로 살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인형이 나오는 악몽이나 괴현상들은 대개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싶은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 결국 유우짱은 어떻게 된 것일까? 모든 게 나의 환각이었던 것일까? 다만 아직도 가끔씩, 아주 가끔 시집장의 얼굴을 보노라면 눈이 끔뻑끔뻑 움직이거나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그것만큼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